양귀비는 또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의 황제의 여인으로 또 됐던 걸까요? 아마 그 계기는 이 현종이 황제가 된 지 이제 24년이 됐을 무렵인 736년경에 현종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후궁이자 바로 수왕의 어머니인 무해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무해비는 황후가 먼저 죽은 다음에 이제 황실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했던 실세였어요. 이제 구당서에 따르면은 이 무해비의 인품이 매우 현명하고 또 겸손해서 현종도 그 무해비를 마치 황후처럼 대우해주면서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해비를 향한 황제의 총애에 또 친아들인 수왕과 그의 아내 양귀비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죠. 그런데 그 현명했던 무해비도 굉장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의 태자와 다른 두 명의 황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모함했구나. 무해비의 이런 음모와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태자와 두 황자는 폐위당해서 모두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의 자녀가 태자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해비는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여러 날을 앓다가 결국 40살이 될 즈음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일찍 죽었나. 이 일로 양귀비의 남편인 수왕을 포함해서 그 무해비의 이 자녀들은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를 잃게 되고 권력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야, 이제 그렇다면 이 총애하던 후궁 무해비를 잃은 현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죠. 사랑했던 와이프인데. 맞습니다. 이 현종은 이제 큰 상심에 빠진 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게 돼요. 심지어 국정까지 재상에게 나라를 거의 맡기면서 방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슬픔에 빠졌구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심에 빠진 현종을 위해서 신하들이 전국을 돌면서 찾아다닌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잖아요. 쉽다고요? 너무 쉽죠? 왜요? 아니 지금 가장 아끼던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떠난 거잖아요. 더 아낄 만한 손을 드시고. 정답. 네, 기현 씨. 무해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에이, 여성분을 섭외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훌륭한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굉장히 미모도 에이. 뛰어나고 마음도 어질고. 재색을 겸비한. 그게 대처가 돼요? 지금 막 떠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냐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딱 죽었으니까 황제님 여기 어떻습니까? 이런다고? 왜냐면 신하들은 그럴 수 있죠. 죽자마자 그래 이분 괜찮다 이런다고 황제가? 현종은 안 그러겠죠. 근데 신하들은 그러겠죠. 정답 일단 외치시죠, 교수님. 네, 기현 씨. 정답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오답을 좀 해볼까요? 됐어요. 네가 하세요. 네, 신하들은 이제 무해비 대신에 현종의 옆자리를 대신 채워줄 그런 미녀를 이제 찾아 나선 거죠. 이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황제의 최측근 환관이었던 고력사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력사는 현종에게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력사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잠이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현종이 이 고력사를 매우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거죠. 총애하던 신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의 미인을 찾아다니는 이 사신단을 당시에 화조사라고 불렸는데 이 화조사를 파견할 때도 고력사가 직접 가서 미녀들을 만나보고
일종의 면접까지 했다고 해요. 뭔가 오디션 같은 느낌인데요. 네, 보통 정식 후궁들은 황실 규정에 따라서 큰 명문가 집안 출신이 아니면 또 양갓집 교수들로 되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화조사는 신분, 뭐 집안, 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결혼 여부까지 관계없이 여성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현종에게 바쳐졌어요. 그냥 입으면 다 되는 거구나. 아니 마국재 씨, 그럼 당시 그 화조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그 당시 남겨진 시인의 한 시에서도 이런 묘사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거나 또 아니면은 남편이 있던 여성들은 남편을 부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자기 딸이나 와이프 데리고 화조사 데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의 눈이 들어오면 자기한테도 뭐라도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벼슬을 좀 먼 사람이죠. 하지만 이 화조사가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현종은 외모는 물론이고 굉장히 교양과 예술적 조예가 높아야만 현종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은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바로 그 여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아유 점점 흐름이 글로 가네요. 그렇죠. 바로 며느리 양귀비였던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자기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양귀비는 가장 총애했던 그 무예비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제국의 황제는 갖지 못할 것이 없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고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 결국 현종은 그 온천궁에 연회를 열고 며느리인 양귀비를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묘하다. 현종은 저 왼쪽 상단에서 양귀비를 지그시 바라보고 또 양귀비 역시 현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현종은 이날 양귀비에게 완전히 푹 빠졌다고 그래요. 현종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악을 양귀비에게 처음으로 들려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양귀비가 21살, 현종의 나이가 55살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에 무려 34살의 나이 차이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34살 차이예요? 고전에 따르면 양귀비에게 강한 운명을 느낀 현종은 첫날 밤부터 화려한 장식품, 금으로 된 귀걸이 어머야. 이런 거를 마음껏 주면서 물량호 양귀비에게 사랑을 맹세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꿈 같은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그럼 양귀비가 저는 좀 못 믿겠는데 이게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권력욕인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의심이 들어요. 신당서에 따르면은 양귀비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황제의 뜻을 잘 헤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어머니인 무예비의 죽음으로 권력에서 소외된 그 수왕 옆에 있는 것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여자가 되는 게 뭔가 자기가 판단할 땐 더 가치가 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아까부터 계속 제가 궁금한 게 찐 남편 수왕의 반응이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 설에 따르면 이 아들 수왕은 태자자리와 양귀비를 놓고 현종과 일종의 협상을 벌였다는 거예요. 협상을 벌였다는 거예요. 딜을 했다는 두드린 뭐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생각도 못하네. 하지만 이제 신당서에 따르면은 수왕은 양귀비를 보낸 다음에 곧바로 위씨 여인을 부인으로 에? 맞이했다고 해요. 바로 재혼한 거예요? 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할 땐 현종이 적극적으로 이 혼사를 추진해서 양귀비를 빼앗은 데리고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종은 바로 양귀비를 자신의 여자로 이제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비판도 많고 이제 눈치가 보였어요. 이때 현종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의외의 선택. 의외의 선택. 바로 도교의 사원으로 귀의시키고 양귀비를 여자 도교 승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교는 쉽게 말하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안겨주는 종교인데요. 당 현종은 도교를 매우 숭상했는데 이런 사상 때문에 당 제국의 황궁 안에 도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선이 된다는 거는 마치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종이 노린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양귀비를 도교에 귀의시켜 도사로 만들면 며느리였던 사실을 완전히 없애고. 신분을 없애면서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당시에 이제 여자 도사는 불교의 비구니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랑 똑같은데요. 뭐 머리를 깎고 네.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당시 여자 도사들은 머리도 좀 기를 수 있고 자유로운 생활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의 눈을 피해서 남자들하고 데이트를 한다라든가 또 원치 않는 결혼도 잠시 피하는 그런 도피처로 도교 사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를 도사로 만들고 나서 자신의 옆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궁 안에 도교 사원으로 양귀비를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부축을 받으면서 말에 오르는 여성이 바로 양귀비가 되겠죠.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애정어리게 지켜보는 남성이 현종이 되겠어요. 대박. 그 이후에 현종은 이 도사였던 양귀비를 궁안 가까이에 두고 태진이라는 이 도교식 이름까지 내려주게 됐어요. 이때 744년경이니까 양귀비의 나이는 25살. 그리고 현종은 무려 이제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특별한 신분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궁중에서도 낭자라고 그렇게 그냥 불려졌다고 해요. 근데 호칭은 그렇지만 그를 대하는 그런 대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황후급으로 거의 다들 받들고 모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 해인 745년 양귀비는 후궁 중에서도 최고의 후궁 그 명칭이 귀비로 책봉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겠어요? 당시 후궁 제도를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면 맨 위에 유일한 한 사람의 황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일품 4명의 후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귀비인 거죠. 양귀비는 후비들 가운데서도 정일품 중에 첫 번째 귀비가 된 겁니다. 양귀비는 황후가 없는 황실에서 단숨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여성이 된 겁니다. 와. 그 다음에 정이품에 9명이 있고요. 정삼품에서부터 5품까지 27명, 정육품에서 정팔품까지 81명의 후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후궁만 총 121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후궁이 121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궁녀만 4만여 명이 궁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현종은
당 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궁녀들을 들인 그런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 수많은 후궁들은 황제를 못 볼 것 같은데요, 살아 생전에? 그렇겠죠. 121명의 이 후궁들은 사실 황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품계가 내려갈수록 황제와 어떤 오붓한 밤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치, 못 보게 되겠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당 현종은 머리에 꽃을 꽂은 후궁들 중 이 놀이를 통해 후궁을 선택하고 승은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놀이일까요? 정답. 네, 소울 씨. 눈 다 갈려서 후궁들이 머리에 다 꽂았잖아요, 꽃이. 나 잡아봐라 이러고 하고 잡는 사람이 오늘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꽃을 잡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울 씨 오답입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꽃을 꽂았는데 꽃에는 또 항상 뭐가 아, 정답! 네, 지원 씨.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벌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벌에 쏘인 여자를 성운을 내립니다. 지원 씨 오답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답. 네, 혜성 씨. 내 말이 맞네. 꽃에 나비가 내려앉는 후궁을 선택하는 거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내가 벌에서 나비로만 틀었어도 맞는 건데. 네, 꽃 중에 나비가 내려앉은 그 꽃을 꽂고 있는 후궁하고 합방을 했다고 해요. 와, 이거 제가 맞췄어요. 네, 이 이야기는 현종의 이런 이야기에 양귀비의 이야기에 야사를 담은 우와. 개원천보유사라는 책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수많은 후궁들의 머리에 이제 꽃을 뭐 여러 꽃이 있겠죠. 꽂게 한 다음에 직접 흰 나비를 잡아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우와. 나비가 가서 앉은 그 꽃을 꽂은 후궁과 합방을 했다는. 별 재미없게 하네. 네. 벌을 풀었어야지. 후궁들은 이제 현종과의 합방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운이라도 기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양귀비는 이 모든 것에서도 예외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귀비로 책봉되자 이런 놀이들도 싹 사라지고 현종의 사랑을 완전히 독점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금단의 사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황실뿐 아니라 당 제국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화청지에서 양귀비와 현종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당 현종과 양귀비가 했던 이 금단의 사랑은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 바로 화청지를 중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화청지. 현종은 그 황제 제위 기간 동안 거의 매년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이면은 그 추위를 피해서 수도 장안의 외곽에 위치한 황실 전용 온천탕이자 요양지라고 할 수 있는 온천궁, 즉 화청지로 갔어요. 특히 이제 양귀비와 만난 이후에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종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정무도 여기서 보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것도 화청지를 더욱더 확대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옷과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화청지는 그야말로 환락의 궁전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귀비를 위한 전용 욕탕도 따로 마련했겠죠. 와, 따로?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화려했겠죠. 좀 별로 안 작네. 크네. 약간 화장실 검소한데? 어때 보이세요? 변소 같은데, 변소. 너무 조그만데요? 좀 아담하죠. 네. 이게 바로 양귀비 1인 전용이었다는 그 욕탕. 길이가 뭐 한 3.6m 정도. 그 모양이 해당화의 꽃잎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탕이라고 이렇게 불러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곳에는 이제 귀한 녹보석으로 치장돼 있었고 양귀비는 이곳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여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온천물로 매일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많이 할 때는 하루에도 무려 10번 가까이 에? 할 정도였는데 부어지 않아요 피부? 중국 역사가들에 뿔죠. 따르면 그죠?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양귀비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통통한 게 이제 미의 상징인데 네. 좀 마른 거야. 그래서 몸을 불리려고. 네. 퉁퉁 불리려고. 아, 양귀비의 풍만함은 물에 불어서. 서울시 뭐 냄새가 나나? 아시는 게 네. 그게 양귀비 겨드랑이 냄새 나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맞네요. 맞네. 네, 그 냄새 없애려고 그래서 온천을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네, 정말 그런 설이 있어요. 바로 양귀비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겨드랑이 냄새는 이제 시종도 옆에 있는 시종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했다는데 그래서 시종이 막 헛구역질도 하고 또 그러면 막 시종을 내쫓기까지 하고 근데 춤을 다 이렇게 추잖아요. 그 연회장에서 다 토했겠는데요? 아니 현종은 어떻게 견딘 거예요? 비염이래요. 가능해요. 아, 있어요. 비염 진짜 비염이에요. 그래.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얘기하셨는데 현종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후각이 야천생연분이네요. 현종에게는 마침 어쩔 수 뭐 없네. 아마도 만성 축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맞네 정말. 이 암내를 잘 맞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양귀비를 만나고 후각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취해서 그 후각을 잃은 거지. 기능 상실. 관광지 이제 화청지에 가면 그 관광 가이드나 안내원들이 이 재미난 얘기를 이제 전해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귀비는 심지어 이제 이 향을 덮으려고 좋은 향을 내는 이제 용뇌향이라는 그런 서역에서 아주 고가에 들어오는 비싼 약재를 그 온천 물에다가 풀어서 그걸로 이제 목욕을 해서 입욕제 향을- 같은 효과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귀한 약재 향이 진동하는 그 온천물을 쓰고 이제 버리면 이 물이 이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을 향수처럼 막 사람들이 네? 담아다가 뭐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온천욕이 양귀비의 그 하얗고 백옥 같은 그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욕까지 마친 그 양귀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했겠죠 뭐. 뿌슝뿌슝하고. 그림을 볼까요? 요염해 보이네요. 네, 이제 막 욕탕에서 이제 나온 양귀비는 조금 기록에 의하면 속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최고급의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어머, 있었다 그래요. 시스루예요? 그랬다는 거죠. 예. 그 비단 옷 안에는 속옷을 입은 그 자태가 굉장히 이렇게 시스루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양귀비는 1년 중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화청지에서 보내면서 온천욕을 이제 즐겼는데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인 백거이의 그 장안가에서 이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春寒赐浴华清池，温泉水滑洗凝脂。从此君王不早朝，生欢侍宴无闲暇。村虫春游夜专业，后宫佳丽3000人，3000宠爱在一身。 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정물 안 돌보고 양귀비랑 함께 그냥 계속 놀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양귀비와 화청지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대신들과 함께하는 이런 조회도 이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무에 점점 이제 소홀해진 거죠. 이렇듯 뒤늦게 불붙은 이들의 애정 행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후대에 쓰인 작품들에서 이런 모습을
마치 최고의 막장 스토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신분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해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국진 씨, 저 현종과 양귀비가 새롭게 만들어낸 놀이가 또 있다면서요. 한 설화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실 중추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추석 그때 특별한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 양귀비와 현종이 달을 구경하면서 달맞이 이런 달 구경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풍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달맞이라는 행사가 세시 풍속처럼 전해 내려온 거죠. 아니 그래도 교수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불타오르면 언젠간 또 갑자기 식거든요. 그치, 그치. 갑자기 현종이 코가 튀어가지고 앞니를 맡을 수도 있고. 이 매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물론 위기도 있었죠. 양귀비가 이제 27살 때쯤 됐을 때 현종의 명으로 황궁을 나와서 장안에 있는 친척 오빠 집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왜죠? 유치한 것 같지만 고전에 따르면 그 이유의 대부분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양귀비보다 먼저 궁에 들어왔던 후궁 매비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매화꽃의 매에 후비의 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매비는 사실 지시 되게 풍부하고 독서 좋아하고 양귀비랑 완전 정반대로 되게 바람 불면 날아날 정도로 연약하고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질투를 한 거예요? 양귀비가. 이제 고전에 따르면 어느 날 그날 밤 현종이 양귀비를 뒤로하고 매비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양귀비가 알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현종을 막 다그치고 그랬다는 거죠. 대놓고요? 이런 이제 양귀비의 이제 등살과 질투에 현종은 매비를 점점 멀리하게 됐고 매비는 현종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신의 신경을 담은 시를 써서 현종에게 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현종은 이 매비의 편지를 읽고 양귀비 눈치를 보느라고 답장도 하지 못하고 대신 매비에게 10마리 정도의 진주를 값비싼 진주를 몰래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물질적으로 약간 좀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 거겠죠. 하지만 결국 여러 여자 문제 때문에 질투를 부리는 양귀비와 다투게 된 현종은 27살 때 양귀비를 처음으로 이제 궁에서 한번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귀비를 쫓아보낸 현종 역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가서 사실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화를 낸 거를 후회하면서 시중들을 막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양귀비는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질투심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질투라는 거는 양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종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뭔지를 모르겠네. 양귀비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양귀비는 없고요. 술자리로 보이는 저녁의 만찬의 모습이죠. 네. 이 중에서 이 맨 아래쪽 빨간 옷을 입은 인물이 현종이고 옆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은 현종의 형제들이었어요. 구당서와 신당서에 따르면 이제 750년경 그때는 양귀비가 이제 31살 정도 됐는데 4년 전에 이어서 이때도 양귀비가 황궁에서 두 번째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보셨던 현종과 형제들과의 일에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설마. 그날도 현종은 형제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가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영왕의 옥피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음악과 악기에 관심이 많은 양귀비가 이 영왕에게 피리를 받아서 불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정답.
근데 현종은 간접 키스네. 네, 아이, 간접 키스로 내쫓은 거예요. 여자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뿐이죠, 그냥. 현종은 다른 남자 피리를 불고 있는 거봐, 양귀비를 간접 보고 키스 맞아요. 질투의 마음 반, 그리고 형제의 물건을 사용하는 그 양귀비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이제 뒤섞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귀비를 또 한 번 황궁 밖으로 보내지게 된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또 내도록 할게요. 간접 키스. 양귀비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이 행동으로 현종의 마음을 되돌리게 됐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양귀비가 궁 밖으로 쫓겨가서 친척 집에 있을 때 그때 양귀비가 현종에게 보인 어떤 행동이에요? 정답. 네, 지원 씨.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흘리는 거야. 양귀비가 현종의 곁을 떠나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는데 아 질투심을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지. 목이 잘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되면 결국 또 오히려 폐위당할 수도 있었겠죠. 오답입니다. 또 뭐죠? 그냥 어려운데. 모르겠는데. 아유, 그건 정답. 네, 규현 씨. 외비도 편지를 시를 써서 그 마음을 울렸듯이 양귀비도 시를 또 현종을 위한 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네, 규현 씨 오답이지만 상당히 유사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답. 네, 혹시 소월 씨.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잘라서 예쁘게 해서 좀 소름 보여주는 돋아요.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보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전 머리카락 없어요. 얇은 편이라서 소중해요. 머리카락 소중한 편이에요. 소월 씨 정답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답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 현종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양귀비는 왜 굳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기까지 한 걸까요? 이제 잘못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마치 그 이유를 양귀비가 된 것처럼 혜성 씨가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첩은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나 피부와 머리카락 외에는 모두 폐하께서 하사한 것이니 오늘 죽어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구당서에 전해있는 기록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안달이 났네. 바싹 엎드렸네. 네. 그렇죠. 얼핏 보면은 유일하게 본인 것은 이 머리카락이니까 이것을 잘라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다시 황궁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자신은 여기서 이제 준다. 죽겠다는 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양귀비는 사실 굉장히 한 측면으로 보면 되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현종이 굽히고 들어올 걸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종은 결국 환관 고력사를 보내서 양귀비를 다시 정중하게 궁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를 극진하게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양귀비를 돌봐준 그 친가, 그 처갓집 쪽에도 엄청난 재물을 상으로 내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양귀비가 이 현종을 상대로 아주 밀당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연애의 고수인 거죠. 연애뿐만 고수가 아니라 눈치도 백단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 현종의 아들과 바둑을 둔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현종이 조금 게임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네. 양귀비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풀어서 회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둑판이 어지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종이 뭔가 양귀비의 이런 센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뭐 내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쁘게 이쁜가요? 받을만 하네. 진짜. 현종은 양귀비를 이렇게 말했죠. 해어화. 그대로 풀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예쁜 꽃 같은 후궁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명을 겸비했다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이 총명했던 양귀비는 이제 현종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둘의 사랑은 결국 당 제국을 이제 몰락시키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에 눈이 먼 이제 현종도 양귀비가 하는 부탁이라면 그 뭐든 이제 다 들어주게 된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양귀비의 매일 입는 그 비단 옷을 만드는 인부만 7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쓰는 조각, 살림살이에 만드는 기술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양귀비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데에 현종도 아낌없이 지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양귀비는 현종의 총애를 계속 얻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있는데 이뻐 계속 관리해야죠. 계속 치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미모 관리. 역시 바로 미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양귀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양귀비인지 알겠어요?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가운데 빨간색. 이거 뭐 거의 원리를 찾아라 아니에요? 머리 만지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곱게 단장하는 여자가 이제 양귀비이죠. 그 앞에 거울을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귀비는 늘 꽃단장을 하고 현종 앞에 항상 흐트러짐 없이 섰던 거죠. 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백은 이런 양귀비를 가리켜서 이슬 머금은 붉고 탐스러운 한떨기의 꽃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당대 시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는 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가죽을 푹 삶은 그 악교를 생약으로 복용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고급 콜라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복용한 셈인 거죠. 특히 이 악교는 당시에 워낙 고가라서 황실에서도 잘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최고급 약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귀비의 피부 관리의 그 비법으로 좀 엽기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동물의 젖, 또 심지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기의 오줌, 이런 걸 받아다가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냄새가 날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런 점은 또 서태후랑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오는 거죠. 가끔은 그 오줌을 마시기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믿을 수 냄새가 날 없는 수밖에 이야기도 없어. 와. 전해져요. 마국진 씨, 그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없어요? 제가 또 들은 썰 중에 하나가 특별한 어떤 약 환제를 썼는데 이거를 복용한 게 아니라 배꼽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환이 이제 배꼽 안에서 이제 녹고 스며들면은 그 효능으로 피부가 하얘지고 그리고 눈은 맑아지고 그 향이 남자를 좀 이렇게 뭔가 이끄는 그런 뭔가 페로몬 그런 작용을 했다고 해요. 사실 또 양귀비 미모에 대해서 되게 현재도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동충하초 이런 귀한 약재로 복용도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바르기도 해요. 네, 지금 현재도 엄청 귀한 약초로 쓰고 있거든요. 동충하초. 네. 열심히 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양귀비의 미모 관리에 드는 그런 유지비 같은 거는 다 현종이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종은 양귀비의 요구를 하면 뭐 거의 전부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어요. 주겠어. 양귀비가 특히 좋아해서 현종이 멀리 남쪽에서부터 공수해온 과일이 있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이거 중국에서 너무 유명하죠. 예. 그렇죠. 중국에서 유명해요? 그거네요.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아, 피부에 좋은 과일일 거 아니에요? 열대 과일이에요. 열대 과일? 정답. 네, 규현 씨. 파인애플. 남쪽에서 공수해온 과일, 열대 과일. 규현 씨 오답입니다. 심지어 요즘도 이 과일을 한국에서는 자주 못 봐가지고 냉동밖에 없어요. 냉동밖에 없어요. 아! 네, 정답! 지원 씨. 올리... 올리브? 아니 블루베리 에? 블루베리. 아니야? 아니에요. 냉동밖에 없대. 오답입니다. 네. 정답!
정답. 네, 이혜성 씨. 정답. 리치? 리치? 네, 그 하얀 속살 들어있는 거.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네, 이 그때 리치가 과일은 있었어요? 뭐 너무 유명해서 양귀비가 좋아한 그 열대 과일로 너무 유명하고 아주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맛있어요, 리치죠. 아, 저게 중국에 있었구나. 있는 집이네. 이 리치를 좋아하는 이 양귀비를 위한 현종의 그 행동이 신당서에도 이제 기록돼 있어요. 한번 기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귀비가 여지, 리치를 좋아하므로 반드시 신선할 때 먹어야 했기에 그녀를 위해 가장 빨리 달리는 기술을 파견하여 수천 리를 달렸고 맛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도에 보내줬다. 저도 리치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리치이고 싶어요. 다른 리치. 이 현종은 이제 양귀비가 좋아하는 이 리치를 이렇게 공수하고 배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정말 낭비한 거죠. 그렇죠. 리치는 수도인 장안에서 저 남쪽으로 약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남쪽의 그 광동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과일이거든요. 이게 배달될 때 중간중간에 초소를 두고 릴레이식으로 말과 기수가 교체돼서 밤낮 없이 달려서 그렇게 배달됐다고 근데 이제 해요. 양귀비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네, 계속 듣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보통 전쟁 상황, 급박한 상황 알릴 때나 쓰는 그런 초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보냉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신선한 여지를 양귀비한테 먹이려면은 정말 당일 배송이 필요했던 거죠. 그 천리길을. 그래서 새벽 배송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양귀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다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리치 나무 뿌리채 뜯어서 아예 그 통째로 가져가서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나무를 뽑아서. 나무 뽑아서 그 뿌리까지. 그래서 그만큼 진짜 양귀비 현종의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죠. 나라가 네. 기울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현종의 이런 눈먼 사랑은 양귀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귀비의 집안에까지,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고 또 연줄이 닿는 사돈의 8천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현종은 먼저 양귀비의 죽은 생부에게는 제국공이라는 벼슬을 이렇게 추전해서 올려주게 되고 또 죽은 생모에게는 양국 부인, 양나라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봉해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귀비를 키워준 그 친척들, 이 사람들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려주고 양귀비의 체면을 이제 살려준 거죠. 심지어는 친척 오빠 중에 한 명은 무해비의 딸인 태화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가 황궁 안에서 외로울까봐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들을 장안으로 불러들여서 무슨 국부인이란 칭호를 내리고 화청지와 다른 순행지에까지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어울리게 됐어요. 네, 유명한 그림인데요. 양귀비의 언니들이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제 봄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뒷부분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바로 양귀비의 새 언니들로 추정되는 거죠. 이 신당서에 따르면 이들이 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옷에서 부딪히는 이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고 장신구와 고가의 이런 신발들이 줄지어 늘어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총애를 믿고 이 세 자매 역시 정말 엄청난 사치를 해댄 거예요. 국고를 탕진한 거네요. 그렇죠. 이 양귀비의 세 자매에 대한 이 현종의 총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해마다 황실로부터 1000관의 돈을 그 치장하는 비용으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 부인의 1인당 5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귀비에서 끝난 게 품위의 집이 아니구나. 치고는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양귀비의 세 자매는 자기네 집보다 더 큰 집을 보면 그 집을 부숴버리고서
다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탐욕이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양귀비 가족들의 권세는 이제 황제만큼이나 커지게 된 거죠. 이제 사방에서 이들에게 재물을 보내고 양씨 집안의 문 앞은 그야말로 시장처럼 북적이는 이제 장사진을 치렀다고 그러죠. 공주들조차도 이들에게 먼저 자리를 막 양보하느라고 앉지를 못하고 모든 황손들의 혼사는 이 세 자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럼 적도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이렇게 성사된 혼사에 황손들은 이들에게 또 엄청난 돈으로 단례를 해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중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이 양귀비 일가가 더 활개를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752년, 무려 18년간 재상 자리에 있었던 이인보라는 사람이 죽자 현종이 이 재상 자리에 앉힌 이가 바로 양귀비의 일가 사람이었어요. 에휴, 진짜 적당했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양씨 사람이네. 염라대왕 같은데요? 간신배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요. 네, 이 인물의 이름은 양조라는 사람인데요. 양귀비의 육촌 오빠가 되는 사람이에요. 육촌? 근데 이 사람이 현종의 너무 총애를 받게 되자 현종이 이 사람에게 나라의 충신이다 그래서 양국충이란 이름까지 하사를 내리게 됐어요. 양국충이요? 아, 원래 그렇습니다. 양충이었구나. 양국충이 어떤 인물인지 구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성품이 간악하고 괴벽하였으며 재능이 천하고 행실이 더러웠고 제멋대로 위세와 권력을 농단하여 현종은 그의 거짓을 보지 못하였다. 또 어떤 인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총애를 얻었죠? 그러니까요. 이 양국충은 계산에 능하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귀비가 현종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도 중간에서 현종의 마음을 아주 잘 읽고 파악했어요. 이런 양국충을 현종 역시 굉장히 신뢰한 결과 눈치 빨라서. 원래 15개의 직책을 겸했던 양국충은 재상에 오른 직후에는 나중에 무려 40여 개의 관직을 독차지하기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천하가 양국충의 세상이 된 거죠. 다 해. 양국충의 콧대가 뭐 하늘을 찔렀겠네 진짜. 그렇죠. 양국충은 곧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이제 행동하게 됐어요. 그 모습이, 그 일화가 점점 가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양국충은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 육병풍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육병풍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거 그냥 갑자기 한문으로 봤을 때 사람이 체온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 병풍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답. 네, 서울 씨. 약간 덩치 있는 남성분들. 약간 이게 거대해야 바람 더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일리 있어. 서울 씨 오답이지만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덩치 있는 여성분들. 설마. 그때 미의 기준이 덩치 있는 여성. 그런 거니까.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그래. 아니, 또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세워놓는 거지. 겨울철에 바람 부는 날 외출하면 앞에 첩들이 바람막이로 이렇게 앞뒤를 막아서서 같이 걷게 할 아니 정도로. 첩들이 춥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됐다. 네, 이런 걸 가리켜서 당시 사람들이 육병풍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양국충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제국의 몰락을 자초한 것은 이제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양귀비와 현종의 총애를 받는 이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또 있어? 당 제국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인물이 있는 거죠. 뭐죠? 바로 알록산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알록산은 체격과 덩치가 매우 크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주 풍채가 좋은데요?
이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이란계와 돌골계의 이민족 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붉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해요. 당시 당 제국은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하고 또 개방적인 제국이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력만 있다면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이민족 출신의 안록산은 마침 자신의 세력을 만들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안록산이 변경에 주둔한 군 사령관의 성격인 절도사의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당 현종 때 영토가 확장되면서 절도사의 권한이 매우 높아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도사는 군사권만이 아니라 행정, 재정권까지 장악하면서 점점 황실해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거대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742년경에는 평로절도사에 오른 안록산은 여러 전공을 세우면서 범양절도사, 또 하동의 절도사까지 겸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당 제국의 동북 변경의 병권을 거의 안록산이 장악하게 됐어요. 교수님, 근데 저 안록산이 어떻게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안록산에겐 남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뭐 아주 아첨도 잘하지만 탁월한 언변으로 주위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이 게다가 그의 특이한 외모가 아주 즐거움을 주는데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무려 200kg이 넘는 육중한 그런 그렇구나. 거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록산의 이 늘어진 배가 무릎 가까이까지 이렇게 늘어졌다라는 약간 곰돌이 푸 느낌. 그래서 안록산이 이렇게 말을 타면 이 늘어진 배를 이렇게 받아주는 안장을 별도로 이렇게 말에 올릴 정도로 말 힘들었겠는데. 말 그렇죠. 못했을 오겠다. 이런 점이 단숨에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심지어 안록산은 또 하나의 특급 아주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마국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中原自有胡旋者，斗妙争能而不如。中有太真外露山，二人最道能胡旋。 바로 양귀비도 잘 췄다는 그 호선무. 호선무? 근데 200kg인데 어떻게 호선무를 쳐요? 신동 씨도 춤 잘 추잖아. 200kg는 아니에요. 설에 의하면 안록산은 당 현종과 양귀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호선무를 직접 아주 멋지게 쳤다고 해요. 우와. 그 커다란 거구로 호선무를 칠 때면 한 줄기 바람처럼 날쌔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얼마나 웃겼을까.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사랑하던 현종과 양귀비의 눈에는 이 안록산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안록산은 무려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6살이나 어린 양귀비 앞에서 온갖 재주를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현종이랑 그리고 양귀비한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주든 뭐든 아첨이든 다 그냥 다 뺏어 준 거네요. 맞습니다. 예.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받으면서 안록산의 이제 권위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746년 이 안록산이 북쪽의 거란을 격파하는 공을 세우고 장안에 당당하게 입성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양귀비는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안록산을 양아들로 삼게 됐어요. 양아들. 나이가 또 많은데. 짱이다 진짜. 진짜 막장.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사람들 생각을 알 수가 없네. 너무 갑자기라. 양귀비는 양아들로 삼은 안록산의 생일에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것을 해줬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일날? 그거 아니에요? 그거네요. 정답. 네, 규현 씨? 생일빵을 때린 거예요. 싸대기 이러고. 왜요, 교수님?
너무 참신한 의견인데요. 오답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힌트를 주면 안록산을 이제 너를 나의 양아들로 처음 맞이하겠다라는 뭐야? 나 진짜 이상한 거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 해봐요. 양귀비가 알록산에게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뭐 우유가 나와야 수유를 하죠. 설마. 보유수를 했다고요? 가슴 내밀고. 아니 우유가 나와야 하죠. 아니 이거 진짜 막장이잖아 그러면. 정답 아니에요? 오답입니다만 뭔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그 아까 양귀비가 온천탕을 애용했다 그랬잖아요. 저 알록산도 씻겨줘? 애기처럼 씻겨준 거예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근데 너무 야하다. 뭐가 야해? 징그러워. 씻겨주려면 이제 다 벗어야 나체로. 되잖아요. 바로 양귀비가 양아들인 알록산에게 첫 목욕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소름이다, 진짜. 더러워. 당시 중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3일째에 약재를 넣고 끓인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욕의식을 거행하곤 했어요. 양귀비도 이제 이 의식을 양아들인 중년에 들어서는 200kg. 알록산에게 해준 거죠.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양귀비의 양아들이 된 알록산은 황궁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리고 양귀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밤늦도록 궁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뭔가 있네. 아니 현종은 근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종이 그러니까 이건 질투할 칼을 만한데. 들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종은 근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록산에게 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알록산은 양귀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교수님, 아까 양귀비의 육촌이었던 양국충의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록산의 등장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네요? 당연하죠.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신임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충성 경쟁이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어요. 전쟁을 해요? 당시 당 제국의 변경에는 북북쪽의 거란족이라든가 돌궐, 티베트 지역의 토번이라든가 남조 세력들도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이제 돌궐과는 현종의 재위 초기에 화친을 맺어서 이후 전쟁은 좀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세 지역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안록산과 양국충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침 745년 안록산이 거란을 토벌하고 돌아오자 양국충은 무리하게 남조와의 전쟁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국충은 뭐 군대도 아니니까 좀 죽겠죠. 그냥 눈치만 빠른 사람이잖아. 양귀비의 육촌일 뿐이잖아요. 이 양국충은 남조에 대패를 하고 양국충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조가 토번과 손을 잡고 당제국에 대항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피해는 다 백성들이네요. 그렇죠. 이 무리한 전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상황을 그 유명한 시인인 두보가 이렇게 시에서 탄식을 했어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탄식해주세요. 귀족들 집안에는 술과 고기 썩어 나가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구는구나. 지척에서 부귀와 가난이 이처럼 다르니 슬프도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구나. 너무 비참해요. 네, 이 시는 화천궁 앞을 지나던 두보가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현종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신들이 벌이는 이런 무리한 원정으로 당 제국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이런 사실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현종. 그런데 현종은 이 양귀비의 친척들, 또 외척들, 환관들 그리고 간신들에게 조정을 맡기고 양귀비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진 거죠. 한가하게 저렇게 악기 연주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다정해 보이네요. 결국 나라를 뒷전으로 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이제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어요. 이때 그 알록산이 현종과 양귀비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와. 이 반란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건 바로 그 육천 오빠 양국충이었던 거죠. 알록산을 재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양국충이 결사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록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국충은 현종에게 여러 번 알록산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막 모함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황제 태자 역시 현종과 양귀비에게 저 아첨하는 알록산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알록산은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를 망치는 양국충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의 통수권을 쥔 자신의 절도사로서 15만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55년 당제국 몰락의 서막을 연 알록산의 날입니다. 당시 당제국의 군사력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한 알록산의 군대는 빠르게 당제국을 무력화시켰어요. 알록산은 유주에서 출발해서 상산, 변주, 낙양까지 단 한 달여 만에 진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관을 지나 수도인 장안까지도 점령할 그런 무서운 기세였던 거죠. 현종은 알록산의 군대가 동관을 지났을 무렵에 양귀비와 신하들을 데리고 장안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반란으로 사실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난길에 나선 지 이튿날 이제 현종과 양귀비는 장안에서 서쪽으로 백열이 떨어진 마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은 지치고 막 이탈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양귀비 일가를 처단할 것을 황제에게 막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양국충과 그 유명한 세 자매는 병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잘 됐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겠죠? 죽이겠죠. 역사서의 내용을 한번 직접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달아나 서문 안에 도착하였으나 병사가 뒤를 쫓아 그를 죽여 사지를 가르고 그 창으로 그의 머리를 매달아 역문 밖에 걸었으며 아울러 그의 아들인 호부시랑 양헌과 한국 부인, 진국 부인을 죽였다. 네, 그동안 이 양귀비 일가의 폭정을 참아왔던 이 병사들은 양국충과 또 양귀비의 그 언니들을 무참히 이제 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제 요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양귀비. 그렇죠. 이제는 현종을 에워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양귀비를 직접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현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입니다. 독하다. 네?
규현 씨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데. 못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걸 현종이랑.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저 네. 양귀비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현종도 마지막에선 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차리기엔 늦었어요. 현종은 허락 대신 눈물을 흘리며 차마 양귀비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종의 목숨은 살려야 했던 그 옆에 있는 환관 고력사? 고력사가 현종을 대신해서 근처의 불당으로 양귀비를 데려가서 비단으로 양귀비의 목을 기둥에 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이때 양귀비의 나이 37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홀로 남은 현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쓸쓸히 뭐 양귀비를 추억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종은 일찌감치 황제 자리를 아들인 숙종에게 물려주고 반란을 진압하게 했어요. 이제 모든 권력에서 물러난 현종은 양귀비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늙어간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올 때 양귀비의 묘를 몰래 파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했네. 현종은 이렇게 양귀비가 없이 6년을 더 살다가 77세의 나이로 오래 살았어. 쓸쓸히 눈을 감게 됐어요. 찐사랑이에요, 진짜. 근데 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서. 망가뜨리고 어휴. 그치? 이후에 당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 당제국의 몰락에 양귀비가 일종의 방아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제국의 붕괴가 한 여자에게 책임만 있겠어요? 어쩌면 양귀비는 당 제국의 번영의 정점에서 피었던 하나의 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휩쓸린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좀 치우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864년에 24세의 로댕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재봉사로 일하던 20살의 로즈베레라는 여성인데요. 그 안에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로댕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순박한 처녀 로즈베레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출신이어서요. 이제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던 로즈베레는 로댕이 개인 작업을 위해서 찾던 모델로도 손색이 없었어요. 도시 여자의 우아함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활발하고 솔직하며 강인한 왠지 남성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여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 로댕이 로즈베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으세요? 완벽한 모델. 모델로. 그냥 내 거야 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로즈벨의 매력을 알아본 로댕은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승낙을 했고 그 두 사람은 작업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또 조각상을 만들었구나. 저 로댕이 직접 빚은 작품이죠. 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동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각가와 모델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로즈베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일반적인 경우면 아기까지 생기면 이제 결혼하자.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들을 자기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 올렸고요.
게다가 당시에 로즈 베레랑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좀 나빴어요. 너무 이게 약간 프랑스적인 가치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런 느낌이 그쵸. 엄마는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뭔가 요구했을 것 같은데 로즈는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로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울잖아요. 그럼 울음소리가 로댕 작업하는데 방해될까봐 전전긍긍하고 혹시 이러다가 버림받게 되진 않을까 하면서 남몰래 이제 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로댕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로댕은 여성 모델과 작업을 할 때마다 둘이 늘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일단 모델들을 뮤즈들을 이제 아틀리에로 이제 불러와서 그냥 자유로웠어요. 그 여자들이 옷 다 벗고 술 마시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로댕이 딱 지켜봤을 때 마음에 드는 포스가 나왔다. 그러면 잠깐 멈춰 해가지고 또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항상 여자들이랑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 유혹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로즈 베레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로댕을 향한 로즈 베레의 호칭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그녀는 로댕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 정답. 그렇게 빨리? 선생님? 아, 굉장히 비슷해요. 아, 비슷해. 비슷해요? 네. 아니, 정답. 아, 근데 이거 좀 그런데. 나 혜성 씨 뭔 얘기할지 알겠네. 뭐 하세요. 주인님? 그렇지. 어머, 그렇지.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로즈 베레는 로댕을 몽세뇨르, 즉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이렇게 막 하인이 무슨 왕을 부르는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만 봐도 사실 로즈 베레가 로댕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순종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로댕의 아버지도 이제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고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즈 베레에게 아버지의 병수발, 집안일 대부분 맡겨버렸고요. 게다가 로즈 베레는 가난한 삶에 보태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댕 쓰레기인데요? 나는 이런 건 되게 못 참아요. 시작부터 너무. 그러면 다 그 로즈가 하는데 로댕은 뭐냐 신경을 안 써요? 로댕의 관심사는 오로지 조각밖에 없었거든요. 조각하고 결혼했네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면서 돈이라도 좀 많이 주든가. 그렇죠. 자기 조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로댕의 명성이 치솟던 1883년에 그의 앞에 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댕의 인생 뮤즈이자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인 까밀 클로델입니다. 드디어 불륜녀가 나오나요?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분위기 있는 여배우 같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그녀는 19살의 조각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스승의 소개로 파리 조각계의 셀럽인 로댕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껏 기대에 부풀었겠죠. 이때 로댕의 나이가 43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었습니다. 그 로댕이 제자나 추종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저 클로델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요? 먼저 로댕의 눈을 사로잡았던 건요.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클로델의 조각 솜씨였습니다. 잘했구나. 로댕이 인체를 조각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위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손을
12,000개를 조각을 했는데 그중에 10,000개는 다 깨부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어렵죠. 그런데 클로델은 뭐 잘려있는 손, 뒤틀린 손, 아니면 만지고 싶도록 아름다운 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클로델의 재능을 알아본 로댕이 지옥의 문 속의 인물들의 손과 발을 맡기게 됩니다. 아, 그럼 지옥의 문도 같이 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클로델이 본격적으로 조수로 활동을 하면서 로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어린 제자에게 이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지옥의 문의 일부가 될 조각상의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클로델이 모델로 서기 위해서 로댕을 앞에서 옷을 벗고 자세를 잡아요. 아, 와. 근데 로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하죠.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 자, 로댕이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은. 좌절. 저 아름다운데 좌절을 한 여인처럼 보이죠. 근데 저 머릿결을 표현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귀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오스 왕의 딸들인 다나이드입니다. 다나오스라는 왕에게는 딸이 50명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제 이집트 왕국의 이제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나오스 왕이 사위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믿고서 이제 딸들에게 첫날밤 지내고 남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명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자 한 명이 복수를 하려고 왕을 죽였고 결국 예언은 이루어지게 된 셈인데요. 이후에 남편을 죽인 49명의 딸들이 지옥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딸들을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클로델을 정말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로댕이 클로델 이렇게 뮤즈로 여기고 완전히 빠져들게 된 계기가 다나이드였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댕은 이 작품을 지옥의 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를 시켜요. 근데 왜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인데. 지옥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댕이 클로델에게 빠져들어갈 때 클로델 역시 예술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로댕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클로델로 모델로 한 작품들이 더 있나요? 네? 많죠. 로댕은 다나이드에 이어서 또다시 클로델에게 모델로 서달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작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거지? 이 작품의 루비지. 제목이 키스거든요. 키스. 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 보이세요? 정말 뜨겁죠.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세를 해보자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신기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 로맨틱해 보이는 네, 그런 맞아요.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 속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로맨틱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왜요? 사실 작품 속의 두 인물은 형수와 시동생의 네? 관계거든요. 둘이 사랑에 빠져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에 이제 이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고 남편이 둘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 둘이네. 그렇죠.
사실 사실혼 관계인 로즈를 버리고 불륜에 빠진 로댕과 클로델입니다. 금지된 사랑. 사실 굉장히 관능적이고 또 노골적인 욕망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키스는 로댕이 클로델에게 품었던 열정이 투사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것도 원래 추억의 문에 들어가려고. 네. 근데 나중에는 얘도 안 빠졌어요. 하고. 네. 너무나 관능적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또 지옥의 문에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나이드에 이어서 키스를 작업하면서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카미유,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눈앞에 느껴지는 광기도 두렵지 않다. 너의 손에 나의 키스를 보낸다. 나의 연인. 내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환희를 안겨주는 그대. 올리비아 씨, 그럼 당시 사람들은 저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좀 안 좋게 봤나요? 로댕이 사교 모임 있을 때마다 아니면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로즈 아닌 그 클로델을 항상 데리고 간 거예요. 파리의 미술계의 소문이 약간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는 이제 불륜이라고 이제 수군거린 거죠. 특히 이 사실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클로델의 엄마래요. 어머니가 딸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클로델을 아예 집에서 쫓아냈대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이때 로댕과 클로델에게는 주위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파이팅 넘치게 사랑의 도피. 네, 맞습니다.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던 1887년에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는 로댕하고 클로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로댕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로즈 베레도 클로델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댕은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의 일부를 빌렸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불편한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 도피처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작품도 여기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천재성을 가진 네, 예술가로서 그렇죠. 서로 잘 확실히. 통했기 때문이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당시 로댕이 클로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당신을 열렬하게 사랑하오. 당신을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소. 당신 곁에 있을 때면 내 영혼은 힘을 얻는 듯하오. 내게 이토록 뜨겁고 강렬한 기쁨을 주는 당신. 당신의 아름다운 육체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당신을 포옹하고 싶소. 그 편지 내용이 어떠세요? 야, 이거 애절한데 너무- 매달리는 아까 그 매달 달아나는 사랑에서 그 자기. 남자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었네. 정말 로댕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올리비아 씨,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로댕이 만든 클로델의 두상만 모두 12개. 와. 카미유의 가면, 모자를 쓴 카미가 있어요. 그 두 작품은 클로델의 내면을 표현한 아름다운 두상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리고 클로델도 로댕의 흉상을 만들었어요. 오, 클로델 작품이라고? 로댕의 그 특징, 그 수염과 그 주름이 엄청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고요. 엄청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현돼 있어서 나중에 실제로 그 살롬 전에도 이렇게 출품을 해서 주목받기도 했어요. 이게 오로지 클로델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제 눈엔 클로델이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니까 이제 클로델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로댕의 정부다 아니면 불륜녀 이런 딱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정받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치,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로댕에게 서약서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충실하라고 이제 맹세하고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오,
이때 로댕은 로즈 베레와 관계를 정리하고 클로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 약속대로 맞아. 로즈 베레랑 정리했어요? 근데 로즈는 뭔가 놔줄 것 같지 왜? 뭐 너무 착한 분이셔서. 안 돼. 근데 로댕이 로즈 베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뭐지? 클로델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동을 하진 않아요. 뭐예요? 예정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리를 하기는커녕 먼 여행을 떠날 때는 또 로즈베레에게 편지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보고를 항상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로즈베레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로즈. 어젯밤 당신의 꿈을 꾸었어.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그 당시 쓸 수 있었다면 그 감동을 여러 가지 다정한 표현으로 옮겼겠지만 나의 변덕을 늘 받아주는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오. 당신의 오규스트 로댕. 이거 이중인격 아닌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로댕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네, 맞아요. 로즈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클로델이랑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즈 베레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심지어 클로델이 로댕 집을 이게 훔쳐보는 그런 모습을 보자 자기가 총을 꺼냈다는. 로즈 베레가. 네. 그러니까 로즈 베레는 사실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로댕의 실질적인 아내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고 정말 로댕의 구두끈까지 묶어줄 정도로 헌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클로델은 자기를 정식 아내로 받아주겠다는 로댕의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Tu veux la quitter? Mais qu'est-ce que tu veux que je fasse? Que je la renvoie sur le champ comme une domestique?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계속해서 로댕의 우유부단한 행동뿐이었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될 당시에 로댕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이후에 로댕은 정말 국제적인 스타이면서 조각가의 거장으로 엄청난 명성을 떨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로댕에게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쵸? 여색. 네. 세계적으로 여자를 만나네. 그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네, 역시. 바로 그의 바람기는 정말 말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60세에도 대단하시다. 로즈 베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저 클로델과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거죠. 와. 그래서 로댕은 이때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정말 만나는 여자분들도 외국 출신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이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에 또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또 있어. 이 여자분은요, 그러니까 그웬 존이라고 영국 화가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로댕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웬 존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웬 존 역시 로댕의 모델 일을 하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또 거죠. 이거 모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뻔한 수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당시 로댕의 나이가 이제 64세거든요. 근데 그웬 존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36살 차이가 나죠. 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웬 존이 정말 로댕에게 집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댕이 그러니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제발 이 여자 좀 떼주세요. 와. 자, 두 번째 인물은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공작 부인이 된 클레어 드 쇼아셀이라는 여인이에요. 당시에 공작 부인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공작 부인이에요.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부녀까지. 유부녀까지. 네. 근데 이제 그녀는 로댕이 그웬 존하고 사랑에 빠졌던 바로 1904년에 연문설이 터졌던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굉장히 부자 수집가들에게 로댕을 소개시켜주고 작품 판매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1년에 로댕의 수입이 한 12,000달러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8만 달러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연간 한 33억 원 정도를 벌었던 거거든요. 와. 그런데 로댕의 작품이 탐났던 공작 부인이 그의 드로잉을 한 상자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곧바로 그녀의 관계를 끝냈죠. 당시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정권도 있었고 이렇게 다른 분하고 계속 사귀던 시기에 그 일본 무용수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코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동양적인 바람둥이. 매력이 있어서 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나중에 모델로 또 삼았다고 해요. 유일한 동양인 모델이에요. 그 로댕 작품 중에. 대단하다. 일본인까지. 이때 클로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델은 많은 미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박람회 전시마저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 탈락한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술가들, 비평가들이 모두 다 결속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커다란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클로델의 모든 분노는 바로 한 인물에게 향해 있는데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델은 자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편집증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끝내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조각들을 막 부숴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그러다가 작업실 문도 걸어 잠그고 문에는 정말 바리케이드를 친 것처럼 막아놓고 고립된 삶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로댕과 그 일당은 저를 감금할 목적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 달을, 몇 년을 편지 한 통 받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난 정신병원 환자로 내 인생을 마감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떡해. 그런데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힌 후 3년 뒤인 1916년에 76살인 로댕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당시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로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즈. 근데 흐름상 지금 클로델을 불렀을 것 같은데? 그렇지. 흐름상. 그런데 로즈 베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에? 그제서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 로즈가 아니 그냥 죽어 이러지 말고 이럴 것 같은데? 와, 진짜 죽기 직전에 청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댕은 자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로즈 베레뿐이다. 그래서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3년 만에 결혼을 하고 마침내 법적 부부가 됩니다. 로즈가 결국에는 뭐를 하고 53년. 진짜 웃기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2주 있다가 로즈 베레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주 살았던 부인으로 2주. 로댕과 결혼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룬 게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슬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같은 해에 로댕도 병세가 악화돼서 1917년 11월 17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뇌동에 있는 로댕 미술관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래에 77세의 로댕은 많은 조문객의 애도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와. 하지만 로댕과 달리 클로델의 말년은 너무나 처참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클로델의 원망은 여전히 로댕을 향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그는 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불행하니까. 노년이시네. 말년에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클로델은 아무런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한 채 30년을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촉망받던 여성 조각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후에 클로델은 79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에게마저도 외면을 받아서 무연고시신으로 매장되고 맙니다. 로댕은 클로델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세기를 뛰어넘어서 큰 업적을 남겼고 이렇게 해서 로댕은 현대 조각의 아버지, 천재 조각가 이런 훌륭한 수식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의 사생활은 로댕에게 제자를 파멸로 이끈 스승, 세기의 바람둥이,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를 남겼지요.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면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